맥쿼리가 지금 유중을 발표했어요. 맥쿼리가 유중을 발표했고, 유중 발표 내역이 어딨노? 맥쿼리가 유중을 발표했는데, 지금 맥쿼리가 지금 5천억을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이거 뉴스로 찾아보는 게 빠르겠다. 유중 작년에 하고 올해 1년 만에 또 하는 거예요. 맥쿼리가 지금 유중을 두 번째로 했는데, 일단 이번에 유상증자 한 거는 하남의 IDC 하는 거랑 동부관선 지하와 여기 투자한다라고 그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프라 투자라는 거고 인프라 고배당주인데, 인프라를 통해서 고배당을 주는 애들이죠. 인프라 고배당이면 우리가 터널 이용비, 터널 통행료 대표적으로 이거 있어요. 그리고는 이런 데 숨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정부 보조금, 정부나 그 시 보조금, 요걸로 장사 엄청 많이 하죠. 그리고는 대교 통행료, 인천대교, 그 다음에는 저 그 거가대교 이런 거, 여기에 또 정부 혹은 시 보조금. 참고로 이게 그 보조금이 거의 계약이 20년에서 30년 계약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20년에서 30년 계약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얘들은 공사비를 미리 본인들이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먼저 이제 현금으로 먼저 질러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이자 비용을 나중에 정부로부터, 시로부터, 그 다음에 통행료로부터 이렇게 그 보조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부터 이런 게 좀 있었고, 최근에 맥쿼리 인프라가 유상증자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맥쿼리 인프라의 그 사업이 엄청 확장됐을 때가 이창용 한국은행장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경제부에 계실 때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때 그 멤버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금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러면은 여기도 인맥 입찰이니까 약간 인맥이 지금 탄탄한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때리면서 이걸로 또 뭐 합니까? 이번에는 또 동부간선 그 지하화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동부간선 지하화하면 그 동네는 우리가 그 서부간선 지하화 혹은 인천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거기 지하화 구간처럼, 거기 경인고속도로 지하 구간도 여의도부터 이렇게 신월 지하차도 보시면은 돈 내거든요. 신월 지하차도 통행료 있어. 요런 거 보시면은 네, 신월 여의 지하차도 이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게 이게 쭉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의도부터 이렇게 신월까지 들어가는 건데, 요거 돈 내거든요. 그리고는 우리 그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그 이렇게 그 돈을 내요. 예, 요렇게 가는 게 있는데, 여기서 월드컵 대교로 뭐 올라가고 뭐 성산대교 넘어가고 이거 엄청 길어. 이거 금천구부터 쭉 들어가는 거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돈이 나갑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관리를 서서울 도시고속도로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서울터널 주식회사 이런 데서 관리를 하는데, 이런 데에 이제 그 맥쿼리가 주주로 참여하는 거예요. 주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데. 그러니까 요런데 주주로 참여하면서 이제 그 본인들이 그 주주로 참여한 투자 비용을 뽑아가는 겁니다. 동부고속도로 지하화도 큰 공사고요. 그죠? 그러고는 동부간선 지하화도 큰 공사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남 데이터센터 이런 것도 이제 국가 관리로 이렇게 들어서면은 저런 데도 돈 많이 들어가니까, 저런 데는 뭐가 나옵니까? 통행료 혹은 임대료를 받아서 요걸로 현금, 프리캐시 플로우를 만들고 요걸 통해서 배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맥쿼리 인프라의 주가는 대충 한 6에서 7% 정도로 이렇게 많이들 기대값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면은 댓글도 오늘 달렸더라고. 유상증자했다고. 이거 유튜브 운영하면 이게 너무 좋아. 바로 그냥 사람들이 바로바로 와서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맥쿼리 인프라 그 유증 뜨자마자 바로 이렇게 맥쿼리 지금 유증 떴다 호재냐, 바로 이렇게 그냥 시그널이 빡빡 와요. 시그널이 빡빡 와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많은 과거 영상에 대한 댓글들이 저의 정보원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일종의 그 맥쿼리도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미국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요러한 산업군을 리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츠가 부동산인데, 이것도 부동산이지. 이거 투자해서 꾸준히 나오는 캐시플로우로 배당을 지급한다. 그런 부분에서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정말 이제 좀 뜬뜬한 투자처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제가 과거에 그 영상에서도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때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파이터분들, 여기 선수분들, 여기가 이제 러브 하시는 요러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은행에 그 대한 이자보다 확실히 얘들은 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뭐 인건비 올라가고 그러면 통행료 올리면 되거든. 그잖아. 이 완전히 어찌면 인플레이션 해치 확실히 되는 거고요. 그러고는 터널이나 대교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 그럼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거든.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 계약서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30년씩 해가지고 수익 보장 계약이에요. 야, 이게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터널 같은 경우에 처음에 터널 뚫을 때 1 통행량 보통 이런 거 계산 다 때립니다. 이게 사업이니까 1 통행량 만약에 이렇게 뭐 5만 대 이렇게 딱 계약을 했어. 근데 1 통행량 5만 대면 5만 대당 뭐 1,000원씩 받으면은 얼마 벌 수 있습니다. 딱 답이 나오잖아. 근데 이게 5만 대가 안 나오고 3만 대만 나왔어. 그럼 2만 대분을 정부가 줍니다. 짱짱하지. 최소 수익 보장 제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은 그 우리가 뭐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는 사업 타당성 평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뭐 타당성 평가를 들어갔다, 뭐 이래서 뭐 타당하니 안 타당하니 경제성 있니 없니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이 이용이 됐었어요. 이용이 됐다라고 하면 좀
어투가 좀 그런가. 그래서 아무튼 요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요게 그 유상증자라는 거는 유상증자 했을 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요 데이터 센터의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될 거냐. 요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 들어가는 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산업 이거는 이미 케이스가 있잖아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했다라는 통행료를 받는다라는 요것에 대한 그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충 얘네들이 돈을 얼마를 넣고 그러면은 이 투자한 비용에 얼마를 이렇게 그 이제 수익을 보장을 받겠느냐 요걸 해가지고 얘네들이 배당을 얼마나 더 줄 수 있겠느냐. 완전 이거는 그냥 돈싸움입니다. 돈을 갖고 투자를 해서 부동산이랑 똑같잖아. 그걸로 배당을 준다. 요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쿼리가 주가가 안 움직여요. 1년 단위로 놓고 보시면은 이 1년 동안 12,000원이야. 1년 동안 지금. 1년 동안. 주가가 안 움직여요. 차익을 거두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10년을 보셔야 좀 올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년을 보셔야. 대신에 여기서 10년 동안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이제 그 진짜 예금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라는 요런 원금은 10년 동안 2배밖에 안 늘었어요. 원금은 10년 동안. 근데 우리가 은행이자 기준으로 은행이자 4%로 쳐볼게. 은행이자 4%. 1.04 10년 하면은 얘 50%밖에 안 줘요. 은행이자 4% 기준으로 따져도 1억 너는 뭐 1천만 원밖에 못 받아. 세금 빼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얘들은 10년 동안 넣어놓으면은 은행 이자보다 원금이 그죠. 더 많이 불어나는 거고. 그리고는 얼마? 매년 기준에서 이게 6에서 7%씩 이렇게 그 배당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 6%였으면 지금도 똑같이 현주가 6%예요. 6%로 기준으로 잡아보자. 현주가 6%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요때 10년 전 주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2% 나오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할수록 원금 대비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고 그냥 6%씩 10년만 넣어놔도 60%니까 원금 회수가 가능하죠. 근데 이게 점점 원금 대비로는 이게 수익률이 올라와. 원금 대비로는 10년 투자하면 원금 회수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원금도 원금 그냥 있는 거고 그리고는 내가 더 수익률을 높게 받아갈 수 있는 거고 요거를 20년 투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년 투자하면은 10년 뒤 목표 주가가 대충 한 24,000원 된다라는 소리고 10년 뒤 목표 주가가.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10이어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연 배당률이 내 원금 기준 24%. 요렇게 가는 겁니다. 맥쿼리는. 그러니까 리츠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정말 진짜 긴 시기열로 보시는 분들 원금이 계속 불어나는 것까지 노리고 이제 그 배당 재투자까지 노리시는 분들이 요렇게 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든든하게 이게 뭐 억 단위에 받아놓고 1억 받아놓으면 1억 박아놓으면은 20년 뒤에 얼마? 20년 뒤에 매달 2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1억 박아놓으면. 그러니까 30대 때 1억 박아놓으신 분은 50대 되면은 매달 200만 원이 꽁돈으로 생기는 거지. 물론 세금이 나가겠지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그 공식에 의해서 로직에 의해서 이건 또 정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산업은 계속 이런 식으로 커지거든요. 맥쿼리 인프라 그러면은 20년 전에 공사했던 그 터널이 이제 그 수익이 없어진다는데요. 그러면 최대한 거기 투자했던 원금 회수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또 이런 데 투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맥쿼리 인프라는 계속 이게 비즈니스의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기 때문에 요거는 국내에서 이제 리츠 대표 상품으로 분류를 할 수 있죠. 국내 리츠 ETF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럼 보겠습니다. 요 리츠 투자의 재미를 보신 분이 국내 다른 리츠 상품의 투자를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리츠 보시면은 어디 있냐? 스타 SM 리츠, 신한알파 리츠, 롯데 리츠, 이지스 밸류 리츠, NH 프라임 리츠, 미래에셋 맵스 리츠, 그 다음에 또 D&D 플랫폼 리츠, SK 리츠, NH 오런 리츠, 코람코 더원 리츠, 리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 많이들 보시는 SK 리츠랑 NH가 오런인가 프라임인가? 분당 터미널 들고 있는 거. 그럼 이건가 보다. 오런 리츠인가 보다. 1,500억. 여기 있네. 이 보시면은 요런 거가 이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그 우리가 맥쿼리를 보시다가 얘들을 보면은 같은 리츠로 분류돼 있는데 이게 그 뭐 없어요. 뭐 없다라고 일단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첫째 우리나라의 리츠 상품들이 왜 나왔냐 그러면은 수익성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을 진짜 딱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떠넘기기입니다. 왜 떠넘기기냐라고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게 리츠의 개념도 그런 식이죠. 우리가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주주들한테 이렇게 그 증자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요걸로 그 부동산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부동산에서 꾸준히 나오는 이익을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한테 혹은 이걸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그 상업성과 그 다음에 수익성이 우리나라 지금 공실 보시면 아시잖아요. 공실이 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 부동산 자체가 연식이 좀 오래된
오래된 애들이에요. 물론 그 오피스에서 연식을 따지는 건 좀 이게 뭐 아파트랑 다른 얘기긴 한데 연식이 올라갈수록 임대료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 이게 공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연식이 오래될수록 임대료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처치가 곤란해질 수 있죠.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아요. 배당률이. 리츠들이. 그리고는 우리가 이게 그 맥쿼리 인프라처럼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가 계속 보유하면은 이렇게 배당이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원금 기준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기대값이 없어요. 낮아요. 특히 우리나라 국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SK 리츠에 대한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왜냐면 SK의 그 뭐 본사라든지 그 뭐 서린 사무실이나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쪽 서린 빌딩 이런 거 엄청 그 기깔나잖아. 본사 있는 데니까. 그것도 보시면은 이게 또 유타워 이런 거 분당에 있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상징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엄청 이게 되게 대단해 보이는 게 맞거든.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게 계약이 좀 초장기 계약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초장기 계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특히 SK 리츠 같은 경우는 SK 그룹사가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임대료를 받는 건데 그럼 임대료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이미 임대료 계약을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올릴 때도 시가만큼 올릴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이게 물음표인 거지. 얼마나 올릴 수 있는데 이게 물음표예요. 이게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리츠도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리츠 도입된 지 초기이기 때문에 요게 되게 좀 따라갈 수 있냐라는 것도 물음표고 SK 리츠 기준으로 딱 말씀드릴게요. SK 그룹에 현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본인들이 그 보유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 이걸 누가 사주겠냐고. 사주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는 팔렸을 때 본인들이 거기에 계속 입점해 있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보유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그 이사를 안 가도 되는 요 조건을 찾다 보니까 그게 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매각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현금도 좀 아끼기 위해서 뭐까지 계약을 해버려요. 장기 임대 계약까지 같이 해버리고 넘기는 거야. 이거를. 주인 없는 리츠 상품에다가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내 리츠는 아직까지는 그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보통 리츠라고 하면 그 미국에 있는 리츠들 대충 뭐 몇 개만 찍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미국에 있는 리츠들은 리츠 상품들이 되게 다양해요. 갖고 있는 보유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뭐 리얼티 인컴도 많이들 보시고 그 다음에는 또 뭐 되게 많은데 리츠 중에서 보자. 뭘 보는 게 좋을까? 리얼티 인컴, NNN 요런 거 한번 보시면 헬스케어 이런 데가 실버타운을 들고 있는 리츠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프로퍼티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몇 개? 900개입니다. 이게 900개예요. 그리고는 다른 데도 보시면 우리가 뭐 리얼티인컴이라고 부르는 이런 거 이거 워낙 많이 투자하잖아요. 월배당 상품으로. 월배당 리츠로. 근데 리얼티인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들고 있는 게 프로퍼티가 15,000개예요. 이 포트폴리오 오브 15,000 15,000개의 부동산을 들고 있고 이거를 돌리는 거란 말이죠. 이러면은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뭐 상권 이런 걸 계산할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저거 SK 서린 빌딩 같은 경우에도 SK 서린 빌딩이 뭐 이렇게 상권이 좋다 안 좋다 이건 아닌데 너무 국내 리츠는 너무 상품들이 제한적입니다. 빌딩 한 두세 개 들고 있고 리츠라고 이게 묶어서 팔거든. 물론 얘네들은 상가가 워낙 조그만한 상가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게 뭐 만 개씩 들고 있다고 하는데 대박을 해서 매력적이게 보신 것 같은데 투자했다가 스크만 좋은 꼴 되는 느낌이네요. 차라리 맥쿼리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냐면 얘들은 올해 연말, 내년 연말, 내후년 연말까지 예상 배당이 어느 정도 그 결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배당 증익이 없으면은 주가도 안 올라갑니다. 배당 증익이 없으면은. 근데 이게 또 자산이 워낙 제한적인 자산만 들고 있다 보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이렇게 그 하나의 건물에 보통 이런 거 하나 따지면은 뭐 4천억, 5천억씩 하는데 그럼 유상증자 또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리츠들이 그 지금이야 주가가 조금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 리츠들 처음에 나왔을 때 배당 2% 3% 잡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2% 3% 잡고 여기서. 그래서 주가가 빠지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NH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게 주가 2% 3% 잡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박살 났잖아요 지금.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도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리츠의 수익률,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 수익률이 5% 6%까지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차라리 은행 주식들이 더 나올 수 있죠. 리츠는 배당 하나 보고 들어가는 건데 이거 뭐 세제 혜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리츠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시장이 매우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쵸. 맥쿼리 인프라를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매우 동의.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내가 몰라 10년 동안 묻어놓을래 그러면은 그냥 뭐 이거 나스닥이고 S&P 500이고 뭐 그건 모르겠고 나는 그냥 꼬박꼬박 그냥 배당 받으면서 대한민국 안 망한다에 배팅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하나입니다. 주가 안 빠져요. 맥쿼리가 왜 빠져? 맥쿼리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큰 돈 벌 생각 없고 그냥 큰 돈 묻어놓고 난 배당만 따박따박 월에 100만원 200만원씩 따박따박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다가 그냥 일단 묻어 놓으시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또 그거를 확장해서 리츠까지 한번 내가 해지를 하고 뭔가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국내 리츠보다는 차라리 미국 리츠가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국내 기준에서는 오히려 지금 좀 더 많이 말씀드리는 게 금융주를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금융주를 보시는 게. 왜냐면 금융주 같은 경우에야 지금 우리 그 밸류업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번 돈의 20% 30%만 배당으로 주던 걸 막 40%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만 끌어올려도 주가가 뭐 10% 100% 간다니까. 그것만 끌어올려도. 저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싶으시면은 국내 금융주를 투자를 하시는 게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쿠팡 물류창고 리츠인데 배당 5.5% 정도인데 괜찮지 않나요? 그거는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그 조금 다른 관점인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금리나 기대감으로 리츠가 다 올라가면서 애들 좀 올라가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게 얘들은 시가총액 자체가 달라요. 다른 애들 뭐 1000억 2000억 하는데 얘는 시총 자체가 다릅니다. 얘들은 왜 다를까? 확실히 자산이 좀 있으니까 조금 다른 자본 다른 자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요거는 좋다라는 얘기는 좀 나오니까요. 요거는 배당률 기준으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면은 근데 굳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이건 또 쿠팡 노출도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쿠팡에 대한 노출도가 너무 높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다 물류센터거든 진짜. 그러니까 물류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라는 부분에서 투자를 해볼까? 그거는 괜찮긴 한데 그게 개인적으로 조금은 그쵸 뭐 쿠팡이 아니더라도 다른데 물류센터를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조금 물음표긴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SK리츠보다는 이게 낫지. 그런 거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테이번님은 맥쿼리 안 들고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매매꾼이라서 은행 뭐 통신 이런 거는 왔다리 갔다리 계속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요거도 말씀하시는데 맥쿼리 vs S&P 500이면은 저는 뭐 한 2대8 정도? 요 정도? 2대8? 3대7?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묻지마로 묻어놓겠다라고 하면은 굳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빵대 10도 괜찮아요. 굳이. 왜냐면 이게 수익률까지 다 환산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대충 요게 뭐 한 6에서 12%까지 올라갑니다. 10년 동안. 그럼 대충 그냥 6, 7, 8, 9, 10, 6, 7, 8, 9, 10, 11, 12. 그러면 7개년이잖아요. 거기다 중간값으로 해가지고 그 대충 그 중간값인가? 이거 중간값 평균 내면은 대충이 8%잖아. 8% 곱하기 10년 하면은 한 80% 배당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세금 빼고. 세금은 나중에 계산 따로 해야 되니까 세금 빼고. 그리고는 주가가 100% 오른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주가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180% 정도 나와요. 맥쿼리가 180% 정도 나옵니다. 대충 그 10년 보유했을 때 한 150에서 180, 150에서 200 이렇게 볼 수 있는데 S&P 500 기준에서 보시면은 S&P 500을 10이어 10년 들고 있는다 그러면은 연에 10%씩에서 15%씩 이렇게 우리가 기대값으로 가져갈 수 있고 10%만 가져가도 10년이면은 1.1에 그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150%예요. 150%에서 이거를 1.15 곱하기 10년 해버리면은 150%에서 400%가 나옵니다. S&P 500은.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S&P 500이 최저로 이렇게 뭐 연에 10%씩 간다 그러면은 객긴 도낀 똔똔인데 이 기술의 혁신이라든지 빅테크가 더 이렇게 막 어찌 보면은 그 혁신을 이끌어가면서 더 독과점 구조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가거든. 최근 10년이 이랬고요. 코로나 이전 10년이 이랬고요. 아이폰이 나오고 구글이 나오고 유튜브가 나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빅테크 거를 쓰면서 페이스북 하면서 인스타 하면서 시간을 보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2010년대에는 수익률이 매우 좋았습니다. S&P 500 나스닥의 투자에 대한 승률이.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빅테크들이 와해될 거냐 해체될 거냐 혹은 빅테크들이 여전히 헤게모니를 쥐고 갈 거냐의 싸움이긴 하겠으나 저는 빅테크가 여전히 독과점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빅테크가 여전히.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최저 수익률은 비슷해도 맥스 값이 얘는 200% 기대값이라고 했을 때 얘는 400%니까 맥쿼리가 나쁘다는 아닌데 굳이 맥쿼리에 투자를 계속 더 많이 해야 되냐 해서는 물음표는 있긴 있죠. 로봇도 저는 빅테크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구글이랑 테슬라가 로봇에서 선두 아닙니까? 이미 그래요. 왜냐면 자본이 있어야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전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거 빅테크거든. 돈이 있어야 공장을 짓지, 돈이 있어야 기술 개발하지, 돈이 있어야지 뭐 이걸 뭐 계속해서 연구 인력을 뽑고 돈이 있어야지 연구를 하면서 그 마이너스를 그 감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쵸 이것도 있지. 돈이 있으니까 돈이 인수도 가능하지. 돈이 있으면. 근데 그 인수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그 독과점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인수보다는 지들이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S&P 500이 더 낫지 않나? 제 기준에서는. 어차피 이게 민값 제일 낮은 기대 수익률 값으로는 둘 다 150%인데 그러면은 뭐 원화에 대한 그 배당까지도 생각하면은 뭐 좀 분배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S&P 500에 부빌 수 있을 만한 주식이 맞습니다. 맥쿼리는.
그만큼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 정도 관점에서 맥커리는 항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S&P 500이랑 비빌 수 있는 주식은 50개 안 되거든요. 30개 안 되고 30개? 예. 장기 수익률로 그중 하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유상증자 이거는 그냥 더 사업을 확장한다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요 수익률을 얼마나 잘 맞춰 나갈 것이냐 정도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또 수익률을 맞춰낼 거다 그 정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맥커리는 그냥 팔 생각 없으면은 우리나라에서 탑10 안에 들어가요. 팔 생각 없으면은. 근데 이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단타성으로 샀다 팔았다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샀다 팔았다 할 거면은 맥커리는 전혀 이게 해당이 안 되고 차라리 삼성전자가 낫고 안 팔 생각으로 모으실 거면은 삼성전자보다 엔디디라 그러는데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5년 내 10년 내 최대 하락폭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보다 맥커리가 덜 떨어집니다. 덜 빠져요. 그래서 연금으로는 맥커리가 진짜 탑10 안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재미없는 주식 2022년도 떡락장에서 재미없는 주식 얘기할 때는 맥커리 진짜 자주 얘기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반도체가 업사이클일 때는 굳이 볼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맥커리가 상당히 그 매력적인 상품이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리츠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면은 이상한 그 쓰잘데기 없는 리츠 같은 거 그런 약간 작전주 테마주 설거지 느낌의 그런 대기업들의 그 나쁜 짓 하는 그런 거를 굳이 관심 가지지 마시고 차라리 맥커리를 더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